비단결 같은 얼굴에 멧돼지도 두려워하는 괴력을 숨긴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3년 동안 굶주리고 모욕당하고 이름조차 불리지 못한 채 시댁의 종처럼 살았지요. 그런데 그날 황소만 한 식인 멧돼지가 시댁을 덮쳤습니다. 남편은 오줌을 지리고 시아버지는 기절하고 시어머니는 발을 동동 구를 때 이 며느리가 소매를 걷어붙이고 마당으로 걸어나갔습니다. 그리고 멧돼지의 엄니를 맨손으로 꺾어버렸습니다. 두둑 하는 그 소리에 3년의 설움이 실려 있었지요. 짐승을 하늘 높이 들어 올려 땅바닥에 내리꽂은 뒤 며느리가 피투성이 손으로 시댁 식구들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이야기 좀 합시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힘센 장군 며느리 명화의 통쾌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일로 야단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고 즐거운 시간 놓치지 마세요. 참 어디에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복을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옛날, 아주 먼 옛날이었습니다. 태백산 줄기가 겹겹이 포개진 그 깊은 골짜기 안에 지도에도 이름이 없는 산골 마을 하나가 있었습니다. 봄이면 진달래가 산비탈을 온통 분홍빛으로 물들이고 가을이면 참나무 잎이 피처럼 붉게 타올라 골짜기 전체가 불길에 휩싸인 듯 장관을 이루는 곳이었지요. 그러나 그 아름다운 풍광 이면에는 사람보다 짐승이 많고 한겨울이면 눈이 사람 허리춤까지 쌓여 마을 전체가 세상과 단절되는 험하고도 거친 오지 중의 오지였습니다. 그 마을에 명화라는 처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명화의 얼굴을 한 번이라도 본 사람은 하나같이 입을 다물지 못했다 합니다. 동그란 달처럼 환한 이마 아래 초승달을 엎어놓은 듯 고운 눈매가 자리하고 있었는데 그 눈 속에 깃든 광채가 어찌나 맑고 깊던지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노라면 마치 가을 산정의 옹달샘을 내려다보는 듯한 착각이 일 정도였습니다. 살빛은 깊은 산속의 맑은 물만 마시고 자란 덕인지 옥돌처럼 하얗고 매끈하였으며 검은 머리카락은 한 줄기 윤기 없는 올도 없이 칠흑같이 빛났습니다. 장에 나갈라치면 동네 총각들이 뒷공무니를 졸졸 쫓아다녔고 이웃 마을의 중매쟁이들이 쉬지도 않고 명환의 초가 문지방이 닳도록 드나들었다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상한 것이 있었습니다. 명화를 탐내어 중매를 넣었던 집안들이 하나같이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고 물러났다는 것이지요. 무슨 연유였겠습니까? 바로 명화의 힘 때문이었습니다. 명화에게는 태어날 때부터 보통 산의 10명을 합쳐놓은 것보다도 더한 천하장사의 힘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저 소문이었다면 웃어넘길 일이었겠으나 실상은 소문보다 더 무시무시했습니다. 14살 때 콩밭을 짓밟던 큰 수사슴의 뿔을 맨손으로 움켜쥐고 내던져 10발자국 밖의 바위에 부딪히게 한 일이 있었습니다. 사슴은 그 자리에서 목이 꺾여 절명했고 그 광경을 목격한 동네 남정네들은 그날 이후로 명화와 눈조차 마주치지 못했다 합니다. 16이 되던 해에는 마을 뒷산에 나타난 한 마리 멧돼지를 잡은 일이 장안의 화제가 되었습니다. 보통 멧돼지가 아니었습니다. 어른 송아지만 한 덩치에 엄니가 홈이 날처럼 시퍼렇게 벼려진 놈이었지요. 사냥꾼 대여섯이 창을 들고 에워쌌으나 감히 다가서지 못하고 있을 때 명화가 길 가다 이를 보고는 마치 제 집 마당에 닭을 잡으러 가듯 태연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멧돼지가 붉은 눈을 부라리며 돌진했으나 명화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 돌진을 정면에서 받아냈습니다. 두 발이 흙바닥을 파고들며 반발자국 밀려났을 뿐 그 거대한 짐승의 돌진이 명화의 두 팔 앞에서
딱 멈춰 섰던 것입니다. 이어 명화가 멧돼지의 목덜미를 움켜잡아 하늘 높이 번쩍 들어 올린 뒤 땅바닥에 내리꽂았으니 그 충격으로 주변의 낙엽이 소용돌이처럼 일어나고 묵직한 둔탁음이 산골짜기를 울렸습니다. 멧돼지는 단 한 번의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숨이 끊어졌습니다. 사냥꾼들은 창을 든 손이 부들부들 떨렸고 누군가가 중얼거렸습니다. 저건 사람이 아니여. 산신령이 빙의한 거요. 그러나 명화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흙 묻은 손을 치마에 탁탁 털고는 멧돼지를 등에 번쩍 올려 메고 산길을 내려왔습니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는 장정들의 입이 한참 동안이나 다물어지지 않았다 하지요. 명화의 집은 산 아래 허름한 초가 한 채였습니다. 일찍이 어머니를 여의고 홀아버지 슬하에서 자란 명화는 아버지가 병환으로 사냥을 나가지 못하게 된 이유로 직접 산에 올라 짐승을 잡아 생계를 꾸렸습니다. 새벽녘 차가운 안개가 골짜기를 빈틈없이 메우고 있을 때 명화는 아버지가 쓰시던 낡은 사냥칼 하나만 허리에 차고 산에 올랐습니다. 낙엽 밟히는 사각거림조차 짐승을 놀래킬까 발끝으로 살금살금 걸었고 코끝을 찌르는 차가운 공기 속에서 짐승의 채취와 발자국의 섭기를 귀신같이 구별해냈습니다. 토끼가 지나간 풀잎의 이슬 흔들림만 보고도 방향을 읽었고 노루의 마른 똥한 알의 색깔만으로도 몇 시즌 전에 지나갔는지를 알아맞혔습니다. 잡아온 짐승은 장에 내다 팔아 약값과 양식을 댔는데 명화가 잡아오는 짐승의 가죽은 칼로 벤 자국 하나 없이 깨끗하여 장에서 가장 비싼 값을 받았습니다. 명화가 짐승을 잡는 데에 칼이 필요 없었기 때문이지요. 오로지 맨손으로 주먹 한 방이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러나 해가 저물어 초가집에 돌아오면 명화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등창에 뜨거운 물을 적신 헝겊을 조심스레 올려놓고 거칠어진 아버지의 손등에 밀랍을 발라들이며 작은 목소리로 하루 있었던 일을 도란도란 전하는 모습은 세상 어디에서도 찾기 힘든 지극한 효녀의 그것이었습니다. 명화야, 내 힘은 하늘이 준 것이니 함부로 쓰지 마라. 산짐승에게만 쓰거라. 사람에게 쓰는 날에는 내가 괴물이 되는 거다. 아버지는 기침 끝에 피가 섞여 나올 때조차 명화의 손을 꼭 잡고 그 말씀만 되풀이하셨습니다. 명화는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지요. 비단결 같은 얼굴 속에 짐승도 두려워하는 괴력을 감추고 병든 아버지를 지극정성으로 모시며 산골에서 조용히 살아가던 처녀 명화. 이 처녀의 인생이 송두리째 뒤바뀌게 될 잘못된 인연이 찾아올 줄은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명화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것은 그의 겨울 첫눈이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기침이 더욱 거칠어지시더니 마지막 날 밤에는 숨을 한번 들이쉴 때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쇠조각이 긁히는 듯한 끔찍한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명화는 밤새 아버지의 등을 쓸어내리며 미움을 떠들였으나 새벽녘 첫 딸기 울기도 전에 아버지의 손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직전 아버지는 핏기 없는 입술을 간신히 달싹이며 한마디를 남기셨습니다. 명화야, 시집을 가거들랑 힘을 숨기고 조신하게 살아라. 그래야 내가 사람으로 사는 거다. 그 말끝이 흐려지며 아버지의 고개가 천천히 옆으로 기울었습니다. 명화는 아버지의 손을 두 손으로 움켜쥔 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멧돼지의 엄니 앞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던 그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쉬지 않고 흘러내렸습니다. 창밖에서는 첫눈이 소리도 없이 내려앉고 있었고 초가 안에는 꺼져가는 화롯불의 잔열과 명화의 울음소리만이 가늘게 떠돌았습니다. 장례를 치른 뒤 명화는 홀로 남겨졌습니다.
산속의 겨울은 혼자 견디기에는 너무나 잔인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숨결이 하얗게 피어올라 낮은 천장에 부딪혀 흩어졌고 이불 밖으로 내민 손끝은 순식간에 불그락푸르락 얼어붙었습니다. 구들장 아래에 넣을 장작은 날마다 줄어들었고 혼자서 패는 나무는 아버지가 계실 때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물론 명화의 힘이라면 아름드리 소나무 한 그루쯤은 맨손으로 뿌리째 뽑아낼 수도 있었겠으나 그것은 아버지가 가토록 경계하셨던 일이었지요. 명화는 보통 여인네가 하듯 도끼로, 톱으로 한 뼘 한 뼘 장작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곳간의 양식은 이미 바닥이 보이고 있었고 겨울산에서 잡을 수 있는 짐승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바로 그 무렵이었습니다. 명화의 미모에 대한 소문이 산 하나를 넘고 재 하나를 넘어 50리 밖의 고을까지 퍼져나간 것은 태백 깊은 골에 선녀가 사는데 그 얼굴이 어찌나 고운지 봄꽃이 부끄러워 고개를 숙인다더라. 이 소문을 들은 자가 바로 최진사였습니다. 최진사라 함은 한때 고을에서 제법 이름께나 날리던 양반가의 당주였습니다. 조부대에는 한양에서 벼슬까지 했다는 집안이었으나 아버지 대에서 과거에 줄줄이 낙방하고 최진사 본인에 이르러서는 글 공부는커녕 술과 투전에 빠져가산을 거덜낸 전형적인 몰락 양반이었습니다. 그러나 양반이라는 체면만큼은 죽어도 버리지 못하여 가끈은 비뚤어지고 도포 소매에는 기운 자국이 너덜너덜해도 입만 열면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하는 소리가 먼저 튀어나오는 위인이었지요. 최진사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름은 최도령이라 불렸습니다. 이 최도령이란 자가 또한 아비를 쏙 빼닮아 과거 공부에는 뜻이 없고 종일 사랑방에 드러누워 기지개만 켜는 한량 중의 한량이었습니다. 25이 넘도록 장가를 들지 못한 것은 집안의 명색이 양반이라 상민처녀는 안 된다고 코를 높였으나 정작 혼수를 댈 돈이 한 푼도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최진사의 귀에 명화의 소문이 꽂힌 것이지요. 그런데 최진사가 진정으로 탐을 낸 것은 명화의 미모가 아니었습니다. 소문에는 이런 대목이 함께 따라붙어 있었습니다. 그 처녀가 사냥을 귀신같이 해서 짐승 가죽을 내다 팔아 돈을 꽤나 모았다더라. 혼수 보따리가 제법 묵직할 거라더군. 최진사의 눈이 번뜩 빛났습니다. 미모의 지참금까지. 이보다 더 좋은 며느리감이 어디 있겠습니까? 최진사는 곧장 중매쟁이를 불러 명화의 집으로 보냈습니다. 중매쟁이가 명화의 초가를 찾아온 것은 이른 봄 산자락에 아직 잔설이 남아있을 때였습니다. 중매쟁이는 입에 침이 마르도록 최진사 댁의 내력을 늘어놓았습니다. 아이고 처녀, 최진사 댁이 어떤 집안인지 아나? 조부께서 한양에서 종육품 벼슬을 하신 명문가라네. 도령님도 글을 잘 읽어서 머지않아 과거에 급제하실 분이고 이런 집안에서 상골 처녀에게 혼담을 넣는 것 자체가 하늘이 내린 복이요. 명화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로 혼자 산속에서 버텨온 세월이 고되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겨울마다 찾아오는 뼈를 깎는 외로움, 혼자 화롯불을 지피며 아버지가 앉으시던 빈자리를 바라보던 그 길고 긴 밤들. 아무리 힘이 센들 사람은 혼자서는 살 수 없는 법이었지요. 그러나 명화의 마음을 결정적으로 움직인 것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바로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언이었습니다. 시집을 가거들랑 힘을 숨기고 조신하게 살아라. 아버지는 명화의 괴력이 평생 짐이 될 것을 아셨던 것입니다. 여자의 몸으로 산에 10명의 힘을 가졌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 눈에는 경이가 아니라 공포였으니까요.
아버지가 원하신 것은 명화가 평범한 안악으로 조용히 사람답게 사는 것이었습니다. 명화는 긴 침묵 끝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겠습니다. 혼례는 봄볕이 따스해질 무렵 치러졌습니다. 그러나 혼례라 하기에는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최진사 댁에서 보내온 혼수라고는 빛바랜 비단 한 필과 금이 간 녹그릇 몇 점이 전부였고 신랑인 최도령은 혼례 당일에도 술냄새를 풍기며 나타났습니다. 명화가 사냥으로 모은 가죽과 은전 30냥과 노루 가죽 10장이 시댁으로 고스란히 넘어갔으나 시어머니 유씨는 그것을 받아들고도 입꼬리 한번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상골것이 가져온 게 고작 이거? 시어머니 유씨는 명화를 처음 본 순간부터 눈을 가늘게 좁혔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자신의 젊은 시절보다 고운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고 산골 사냥꾼의 딸이라는 출신이 양반 집안의 격에 맞지 않는다 여겼습니다. 시아버지인 최진사는 이미 지창금을 손에 넣은 뒤라 관심이 없었고 남편인 최도령은 첫날 밤에도 사랑방에서 술만 마시다 골아떨어졌습니다. 명화는 그날 밤 홀로 신방에 앉아 꺼져가는 촛불을 바라보았습니다. 창호지 너머로 봄바람이 스며들어 촛불이 이리저리 흔들렸고 그 불빛에 명화의 그림자가 벽 위에서 크게 일렁였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이 귓전을 맴돌았습니다. 조신하게 살아라. 그래야 내가 사람으로 사는 거다. 명화는 두 주먹을 꽉 쥐었다가 천천히 폈습니다. 손바닥에 손톱 자국이 반달 모양으로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멧돼지를 맨손으로 때려잡던 그 손이 이제는 빨래, 방망이와 물동이만을 잡아야 한다는 것을 명화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참자. 아버지가 원하신 대로 참자. 힘을 숨기고 목소리를 낮추고 보통 안악으로 살자. 그것이 아버지께 드리는 마지막 효도다. 그러나 이 다짐이 얼마나 처절한 대가를 치르게 될지 그때의 명화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시집살이라는 이름의 지옥이었습니다. 시집살이의 첫날은 해가 뜨기도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며느리, 아직도 자빠져 자고 있느냐? 닭이 울기 전에 부엌에 불을 지펴야 할 것 아니냐? 시어머니 유씨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어둠을 가르며 신방문을 두들겼습니다. 명화가 눈을 떴을 때 창밖은 아직 칠흑 같은 어둠이었습니다. 사방이 고요한 것으로 보아 첫 닭도 울지 않은 시각이었지요. 명화는 부시시 일어나 저고리 끈을 여미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부엌이라 해봐야 흙바닥에 무쇠솥 하나 걸린 허술한 곳이었는데 아궁이 앞에 쪼그려 앉아 부싯돌을 부딪히는 손끝이 새벽 냉기에 곧장 곱아들었습니다. 입에서 하얀 김이 뿜어져 나왔고 무릎 아래로 올라오는 흙바닥의 한기가 살갗을 뚫고 뼛속까지 스며드는 듯 했습니다. 불이 붙어 아궁이에 연기가 피어오르자 명화는 물을 기르러 나갔습니다. 우물은 집에서 한참을 내려가야 하는 마을 어귀에 있었는데 이른 새벽 사난개가 자욱한 돌길을 맨발에 집신 하나 걸치고 걸어야 했습니다. 물동이를 이고 돌아오는 오르막길에서는 명화 같은 장사라 해도 일부러 힘을 쓰지 않으려니 어깨가 뻐근하고 허리가 끊어지는 듯 했습니다. 보통 안악이 진다는 물동이 하나만을 겨우 이고 보통 안악이 걷는 속도로 터벅터벅 걸어야 했으니까요. 바위 하나쯤은 손가락 하나로 튕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서 물동이 하나에 끙끙거리는 척을 해야 하는 것. 그것은 힘을 쓰는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전혀 다른 종류의 고통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유씨는 첫날부터 명화에게 법도라는 이름의 족쇄를 채웠습니다. 이 집안은 비록 지금은 좀 어려워도 엄연한 양반가다. 양반가 며느리가 목소리를 높여
여자 목소리가 담장 밖으로 새어나가면 그 집안은 망하는 거야. 알겠느냐? 명화가 부엌에서 예하고 대답한 것이 목소리가 크다 하여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마당을 쓸다가 빗자루질 소리가 거세다 하여 핀잔을 들었습니다. 밥상을 올리다 숟가락이 사발에 부딪혀 소리가 났다 하여 이마를 맞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법도란 것은 한마디로 며느리는 존재하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살라는 뜻이었습니다. 소리를 내지 마라. 그림자도 밟히지 마라. 숨소리조차 낮추어라. 그런데 이 법도의 잣대가 오로지 명화에게만 적용된다는 것이 문제였지요. 시어머니 유씨 본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떠들었습니다. 남편인 최도령은 사랑방에서 코를 드르렁드르렁 골며 해가 중천에 떠야 겨우 기어 나왔고, 시아버지 최진사는 가사는 거들떠보지 않으면서 간만 고쳐 쓰고 돈내 노인정을 어슬렁거렸습니다. 집안의 모든 일은 오로지 명화의 몫이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아궁이에 불을 떼고 우물에서 물을 길어오고 쌀을 씻어 밥을 짓고 시어머니와 시아버지와 남편의 수라상을 차려 올리고 빨래를 하고 마당을 쓸고 장독대를 닦고 뒷간을 치우고 저녁상을 차리고 설거지를 마친 뒤에야 비로소 부엌 한켠에 쪼그려 앉아 찬밥 한 덩이를 입에 넣을 수 있었습니다. 그마저도 찬밥이 있으면 다행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시부모님보다 먼저 숟가락을 들면 쓰는 법이냐? 밥이 남거든 먹고 남지 않거든 굶어라. 그것이 법도다. 시어머니의 이 한마디에 명화는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날이 허다했습니다. 시아버지와 남편은 밥 한 공기로는 부족하다며 두세 공기씩을 비웠고, 시어머니는 반찬을 골라 제 방으로 가져가 숨겼습니다. 명화에게 돌아오는 것은 누렇게 눌어붙은 솥바닥에 누룽지 한 줌, 혹은 시래기국에 건더기도 건져내고 남은 밍밍한 국물 한 사발이 전부였지요. 배가 고파 속에서 쓴물이 올라오는 밤이면 명화는 부엌 구석에 등을 기대고 앉아 두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빈속에서 꾸르륵 소리가 나면 그것마저 시어머니에게 들릴세라 배를 두 손으로 꾹꾹 눌렀습니다. 창호지 너머로 별빛이 가느다랗게 스며들어왔고 어디선가 부엉이 한 마리가 구슬프게 울었습니다. 명화의 빈속은 쓰렸고 손등은 거칠어져 갈라지기 시작했으며 비단결 같던 얼굴에도 그늘이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인 최도령은 명화에게 그 어떤 위로도 되지 못했습니다. 아니, 위로는커녕 오히려 명화의 고통의 한 삽을 더 얻는 존재였습니다. 최도령은 아침에 일어나면 명화가 차려놓은 밥상을 아무 말 없이 비운 뒤 사랑방에 들어가 낮잠을 잤습니다. 해가 기울면 어디선가 얻어온 막걸리를 마시고 돌아와 명화에게 새수물을 떠오라, 발을 씻겨달라, 이부자리를 펴라 하고 시키는 것이 일과의 전부였습니다. 명화가 하루 종일 허리가 끊어지도록 일한 뒤 지쳐 쓰러질 지경이 되어도 최도령은 단 한 번도 고생했소 한마디를 건넨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시어머니가 명화를 구박할 때면 최도령은 슬쩍 눈을 돌리거나 헛기침을 하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어머니의 편을 드는 것도 아니요, 아내를 감싸는 것도 아닌 그 비겁한 방관이 명화에게는 시어머니의 매서운 잔소리보다 더 깊은 상처가 되었습니다. 차라리 소리를 지르고 싸우기라도 하면 속이라도 시원하련만 최도령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그렇게 한 해가 지나고 두 해가 지났습니다. 명화의 손은 빨래 방망이와 쇠솥 손잡이에 닳고 닳아 손바닥에 굳은 살이 겹겹이 박였습니다. 무릎은 마루를 닦느라 시퍼렇게 멍이 들었다 빠지고 또 들기를 반복했으며 발뒤꿈치는 쩍쩍 갈라져 겨울이면 핏물이 집신 안쪽을 적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명화를 진정으로 갉아먹은 것은 몸의 고통이 아니라 마음의 고통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유 씨의 말은 날이 갈수록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산골 사냥꾼 딸을 며느리로 들이다니 이 집안의 수치야. 내가 뭘 안다고 양반가에 시집을 와? 걸음걸이가 그게 뭐냐? 꼭 산짐승 같아. 내 어미는 뭘 가르친 거야? 아, 어미가 없었지. 그러니 이 모양이지. 돌아가신 어머니까지 끌어내어 모욕하는 그 말에 명화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이를 악물었습니다. 두 주먹에 핏줄이 불끈 솟았고 손톱이 손바닥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멧돼지의 목뼈를 꺾던 그 손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끼며 명화는 미칠 듯한 분노를 억지로 삼켰습니다. 참아라, 명화야. 아버지가 말씀하셨다. 사람에게 힘을 쓰는 날 너는 괴물이 된다고. 참아라. 참는 것이 사람으로 사는 길이다. 그렇게 이를 악물고 주먹을 쥐었다 펴기를 수백 번, 수천 번.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3년 동안 명화는 단 한 번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힘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멧돼지를 맨손으로 때려잡던 그 처녀는 어느새 눈빛의 생기를 잃고 볼이 쑥 들어가고 등이 구부정한 한 사람의 지친 며느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두꺼운 얼음도 봄이 오면 깨지는 법이지요. 그리고 그 봄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예상치 못한 모습으로 찾아올 터였습니다. 그 일이 벌어진 것은 명화가 시집 온 지 꼭 3년째 되던 해 늦가을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시어머니 유 씨가 명화를 안방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에는 평소의 날카로움 대신 묘하게 기름진 미소가 떠올라 있었는데 명화는 그 웃음이 오히려 더 불길하게 느껴졌습니다. 3년을 함께 살아오며 뼈저리게 배운 것이 있었지요. 시어머니가 웃을 때가 시어머니가 화를 낼 때보다 100배는 더 무섭다는 것을. 며느리 앉아보거라. 시어머니가 방석을 가리키며 자리를 권했습니다. 명화가 조심스레 무릎을 꿇고 앉자 시어머니가 헛기침을 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내 친정에서 가져온 폐물 말이다. 명화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친정에서 가져온 폐물이라 함은 돌아가신 어머니가 남기신 유일한 유품, 은비녀 한 쌍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시집 올 때 외할머니에게 물려받은 것으로 명화에게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이었지요. 시집 올 때 은전 30냥과 가죽 10장을 모조리 시댁에 내어놓으면서도 이 은비녀만큼은 품속 깊이 숨겨 간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머님, 그 은비녀는 알고 있다. 내 어미의 유품이라며? 하지만 며느리 생각을 해보아라. 지금 이 집 형편이 어떤지 모르는 건 아니잖느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한결 부드러워졌으나 그 부드러움 속에 숨겨진 칼날을 명화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말을 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또 새로 맞춰야 하고 내 남편 두루마기도 해 입혀야지. 이 집안이 동네에서 거지 양반 소리를 듣는 것도 한두 해가 아니다. 그 은비녀 두 짝이면 당장 급한 불은 끌 수 있을 게야. 명화의 손이 떨렸습니다. 무릎 위에 가지런히 놓은 두 손의 손가락 끝이 가느다랗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은비녀, 어머니의 체온이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물건. 산속 초가에서 아버지가 명화의 머리에 꽂아주시며 내 어미를 닮아 참 곱구나 하고 눈시울을 붉히시던 그 은비녀. 어머님, 그것만은. 제발이 뭐냐? 시부모가 달라는데 며느리가 못 준다는 법이 어디 있느냐? 이것이 양반가의 법도야, 법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본래의 날카로움을 되찾았습니다. 부드러운 가면은 순식간에 벗겨지고 그 아래에 숨어있던 탐욕의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옆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남편 최도령은 역시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천장만 올려다보며 한숨을 쉬는 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전부였지요. 시아버지 최진사가 사랑방에서 느릿느릿 걸어 나와 한마디를 보탰습니다. 며느리 시어른이 하시는 말씀인데 거역하면 쓰겠느냐. 어서 내놓아라. 세 사람의 시선이 명화를 에워쌌습니다. 탐욕, 방관, 그리고 무관심. 그 세 겹의 시선이 명화의 가슴을 조여왔습니다. 명화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손톱이 무릎 위에 치마폭을 파고들었고 이를 악무는 소리가 자신의 귓속에서까지 들렸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철석한 피맛이 혀끝에 번졌으나 명화는 그것조차 삼켰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쾅! 천지를 뒤흔드는 굉음이 집 밖에서 터져나왔습니다. 방 안에 있던 네 사람이 동시에 몸을 움찔했습니다. 이어서 들려온 것은 나무 울타리가 산산조각 나며 쓰러지는 소리, 닭장이 하늘로 날아가며 부서지는 소리, 그리고 돼지와 닭들의 처절한 비명 소리였습니다. 꾀액! 최도령이 벌떡 일어나 방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본 광경에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마당 한복판을 거대한 짐승 한 마리가 미친 듯이 헤집고 있었습니다. 멧돼지. 그러나 보통 멧돼지가 아니었습니다. 다 자란 황소에 맞먹는 덩치에 등줄기를 따라 쇠솔처럼 뻣뻣한 검은 강모가 곤두서 있었고 주둥이 양옆으로 튀어나온 엄니는 사람의 팔뚝 길이만 했습니다. 그 엄니가 시뻘건 핏빛 점토를 잔뜩 묻히고 있었는데 이는 이 짐승이 산 아래 마을의 밭과 가축을 이미 짓밟으며 내려왔다는 뜻이었습니다. 시커먼 주둥이에서 뿜어져 나오는 거친 숨소리가 마치 대장간 풀무질 소리 같았고 조그만 눈은 핏줄이 터져벌겋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저게 뭐? 최도령의 입에서 비명 아닌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멧돼지는 마당 한쪽에 묶여있던 염소 한 마리를 엄니로 받아 올렸습니다. 허공으로 솟구친 염소가 비명을 지르며 담장 너머로 날아갔고 착지하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어 멧돼지는 주둥이로 곳간의 벽을 들이받았습니다. 쿠궁 하는 소리와 함께 흙벽이 무너져 내렸고 안에 저장해 두었던 곡식 가마니가 먼지를 뿜으며 쏟아졌습니다. 아이고, 곳간이 무너진다. 시어머니 유씨가 방 안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울부짖었습니다. 시아버지 최진사는 갓을 부여잡은 채 부들부들 떨고만 있었고 최도령은 방문 뒤에 숨어 고개만 내밀었다 움츠렸다를 반복했습니다. 양반가의 체면도 법도도 가부장의 위엄도 그 거대한 짐승 앞에서는 한낱 지푸라기에 불과했습니다. 멧돼지가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리고 안채를 향해 돌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쿵, 쿵, 쿵쿵쿵쿵쿵. 내 발굽이 땅을 울리는 소리가 마치 전쟁터의 북소리처럼 가슴을 때렸습니다. 마당에 흙먼지가 자욱하게 피어올랐고 멧돼지의 숨결이 내뿜는 희끄무레한 입김이 늦가을 찬 공기 속에서 연기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안채의 나무 기둥이 그 돌진을 버텨낼 수 있을 리 만무했습니다. 기둥이 부러지면 지붕이 내려앉을 것이고 지붕 아래에는 시어머니와 남편이 벌벌 떨며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명화는 부엌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멧돼지의 돌진을 정면에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코끝을 스치는 것은 짐승의 거친 채취, 젖은 흙냄새, 그리고 피냄새였습니다. 명화의 콧구멍이 벌름거렸습니다. 이 냄새를 알고 있었습니다. 태백의 깊은 산속에서 맡았던 바로 그 냄새. 사냥꾼의 피를 끓게 만드는 야생의 냄새. 3년 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명화의 몸속 깊은 곳에서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쿵, 쿵, 쿵. 멧돼지의 발굽소리와 명화의 심장 소리가 겹쳐졌습니다. 빨래와 솥질에 달았던 두 손에 잊고 있었던 감각이 되돌아왔습니다. 손가락 하나하나에 뜨거운 피가 돌기 시작했고 등줄기를 타고 전율이 올라왔습니다. 눈동자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3년 동안 바닥만 내려다보던 그 축 처진 눈이 멧돼지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사냥꾼의 눈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명화의 입술이 달싹였습니다. 오랜만이네. 그 한마디에 3년의 인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멧돼지가 안채를 향해 돌진하고 있었습니다. 쿵쿵쿵쿵쿵. 내 발굽이 대지를 울릴 때마다 마당에 흙이 갈라지고 널브러진 항아리 조각들이 튀어 올랐습니다. 안채의 방문 뒤에서는 시어머니 유 씨의 비명이 끊이지 않았고 최도령은 어머니의 치맛자락을 붙잡은 채 아이처럼 엉엉 울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 최진사는 바닥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쥔 채 살려주시오, 살려주시오 하고 되뇌고 있었는데 갓은 이미 벗겨져 마당 어딘가로 굴러간 뒤였고 그 아래 드러난 상투가 흐트러져 한심하기 그지없는 꼴이었습니다. 평소에 그토록 내세우던 양반의 위엄이란 것이 짐승 한 마리 앞에서 이리도 허망하게 무너져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멧돼지와 안채 사이의 거리가 10발자국도 남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명화가 부엌문 앞에서 한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 한 발이 마당의 흙바닥을 밟는 소리가 이상하게도 멧돼지의 발굽 소리보다 더 묵직하게 울렸습니다. 쿵! 마치 돼지 자체가 명화의 발걸음에 반응하듯 발밑에 흙이 움푹 꺼졌습니다. 명화의 두 번째 발이 내디뎌졌습니다. 쿵! 세 번째, 쿵! 명화는 멧돼지의 돌진 경로 한복판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미쳤느냐? 비켜! 시어머니의 비명이 등 뒤에서 터져나왔으나 명화의 귀에는 이미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명화의 눈에는 오로지 멧돼지만 보였습니다. 핏줄이 터져 벌건 그 눈, 시뻘건 점토가 엉겨붙은 엄니 쇠솔처럼 곤두선 등줄기의 강모, 벌렁거리는 주둥이에서 뿜어져 나오는 뜨겁고 비린 숨결, 명화의 콧구멍이 크게 벌름거렸습니다. 3년 만에 맡는 야생의 냄새. 피와 흙과 짐승이 뒤섞인 그 원초적인 냄새가 코를 타고 폐를 가득 채우는 순간 명화의 몸속에서 잠들어 있던 것이 마침내 깨어났습니다. 명화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멧돼지와의 거리 불과 5발자국. 그리고 명화는 천천히 양 소매를 걷어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왼쪽 소매가 올라갔습니다. 빨래와 물깃기에 거칠어졌으나 그 아래 숨겨져 있던 팔뚝의 근육이 드러났습니다. 가늘어 보이던 팔이 소매가 거치자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핏줄이 볼끈볼끈 솟아 있었고 힘줄이 팽팽하게 당겨져 마치 활시위를 잔뜩 감아놓은 것 같았습니다. 오른쪽 소매가 올라갔습니다. 마찬가지였습니다. 3년 동안 숨기고 억누르고 짓눌러왔던 천하장사의 힘이 소매 아래에서 고스란히 살아 숨쉬고 있었던 것입니다. 명화의 두 발이 흙바닥을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마치 뿌리를 내리듯 단단하게 양손을 천천히 들어 올려 가슴 앞에서 주먹을 쥐었습니다. 두 주먹이 쥐어지는 순간 우두둑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손가락 관절이 맞물리며 내는 소리였는데 그것이 어찌나 단단하고 묵직하게 울렸던지 마치 돌덩이 두 개가 맞부딪히는 것 같았습니다. 멧돼지가 돌진했습니다. 돼지가 흔들렸습니다.
황소만 한 덩치가 시커먼 바위덩이처럼 돌진해 오는 광경은 보는 것만으로도 오금이 저릴 지경이었습니다. 엄니 끝에서 햇빛이 시퍼렇게 번뜩였고 벌어진 주둥이 사이로 시뻘건 잇몸이 드러나며 짐승 특유의 흉폭한 으르렁거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명화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멧돼지의 머리통이 명화의 두 손에 와 부딪혔습니다. 쾅! 천지를 뒤흔드는 충격음이 마당 전체를 울렸습니다. 흙먼지가 폭발하듯 사방으로 치솟았고 충격파에 밀린 낙엽과 지푸라기가 회오리를 일으키며 하늘로 빨려 올라갔습니다. 안채의 창호지가 바람 압력에 찢어져 나갔고 방 안에 있던 시댁 식구 세 사람이 그 충격에 뒤로 낮아빠졌습니다. 그러나 명화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두 발이 흙바닥을 반뼘이나 더 파고들었을 뿐 한 발자국도 밀리지 않았습니다. 황소만 한 멧돼지의 전력 돌진을 두 손바닥으로 정면에서 받아낸 것이었습니다. 명화의 두 손이 멧돼지의 이마를 단단히 움켜잡고 있었고 팔뚝의 핏줄이 밧줄처럼 불끈불끈 솟아올라 있었습니다. 멧돼지가 미친 듯이 네 발굽으로 땅을 파헤치며 앞으로 밀어붙였으나 명화의 두 팔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천년 묵은 참나무 두 그루가 길을 가로막고 선 것 같았습니다. 멧돼지의 눈에 생전 처음 보는 감정이 떠올랐습니다. 당혹. 이 짐승은 태어나서 한 번도 자신의 돌진이 막혀본 적이 없었습니다. 산 아래 마을의 울타리도 가축우리의 통나무 벽도 사냥꾼들의 창날도 자신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 몸집의 절반도 되지 않는 한 사람의 여인이 맨손으로 자신의 돌진을 멈춰 세운 것입니다. 멧돼지가 분노에 몸을 틀며 엄니를 휘둘렀습니다. 사람의 팔뚝만 한 그 엄니가 명화의 옆구리를 향해 나처럼 휘어져 들어왔습니다. 명화의 왼손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퍽! 왼손이 멧돼지의 엄니 하나를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고 그 손에 힘이 들어가는 순간 우두득, 두둑, 엄니가 꺾였습니다. 사람 팔뚝 길이만한 바위에 갈아도 흠집 하나 나지 않을 것 같던 그 엄니가 명화의 한 손 아래에서 마른 나뭇가지처럼 꺾여 나간 것이었습니다. 멧돼지가 처음으로 비명을 질렀습니다. 꾀액. 귀청이 찢어지는 그 울음소리에 온 산골짜기가 떠나가라 울렸습니다. 검붉은 피가 꺾인 엄니 자리에서 분수처럼 쏟아져 나와 명화의 저고리와 치마를 적셨습니다. 명화의 오른손이 남은 엄니를 움켜쥐었습니다. 두둑. 두 번째 엄니도 꺾여 나갔습니다. 이제 무기를 잃은 멧돼지가 공포에 질려 뒤로 물러서려 했습니다. 그러나 명화가 놓아줄 리 없었습니다. 명화의 두 손이 멧돼지의 목덜미를 움켜잡았습니다. 손가락이 쇠솔 같은 강모를 뚫고 짐승의 가죽 속으로 파고들었고 명화의 입에서 3년 동안 단 한 번도 내지 않았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으아! 그 포유는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산속의 맹수가, 아니, 산 자체가 울부짖는 것 같았습니다. 골짜기에 메아리가 겹겹이 부딪히며 퍼져나갔고 산 위의 까마귀 떼가 놀라 일제히 날아올랐습니다. 3년 동안 담장 안에 가두어 두었던 목소리, 3년 동안 억누르고 숨기고 지식이던 힘이 그 한 번의 포효에 실려 터져 나온 것이었습니다. 명화가 멧돼지를 들어 올렸습니다. 황소만 한 덩치의 짐승이 명화의 두 팔 위에서 하늘로 솟아올랐습니다. 멧돼지의 네 발이 허공에서 미친 듯이 허우적거렸고 입에서는 피거품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명화의 얼굴 위로 짐승의 피와 침이 뚝뚝 떨어졌으나 명화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를 악문 입술 사이로 흉폭한 미소 같은 것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것은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3년의 서름과 분노와 인내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감정의 폭발이었습니다. 그리고 명화는 그 거대한 짐승을 땅바닥에 내리꽂았습니다. 쿠궁. 마당 전체가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습니다. 멧돼지가 내리꽂힌 자리에 사람 키 깊이의 구덩이가 패였고 충격으로 튀어오른 흙덩이가 지붕 위까지 날아갔습니다. 먼지가 걷히자 구덩이 안에서 멧돼지는 이미 숨이 끊어져 있었습니다. 네 다리가 하늘을 향해 뻣뻣이 뻗어 있었고 입에서는 검붉은 피가 흘러내려 흙과 뒤섞이고 있었습니다. 명화가 천천히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저고리와 치마는 짐승의 피로 흥건히 젖어 있었고 풀어헤친 머리카락이 땀과 피에 범벅이 되어 얼굴에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두 손에서는 짐승의 체온이 아직 식지 않은 피가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거친 숨을 내쉬는 명화의 어깨가 크게 들썩였고 하얀 입김이 늦가을 찬 공기 속에서 연기처럼 피어올랐습니다. 명화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찢어진 창호지 너머로 시댁 식구 세 사람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시어머니 유 씨는 두 눈이 튀어나올 듯 커진 채 입을 떡 벌리고 있었고 시아버지 최진사는 아예 기절하여 뒤로 넘어져 있었습니다. 남편 최도령은 바지에 오줌을 지린 채 벽구석에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명화의 눈이 그 세 사람을 하나하나 훑었습니다. 3년 동안 자신을 부려먹고 굶기고 모욕하고 마지막 어머니의 유품까지 빼앗으려 했던 그 세 사람을 명화의 입에서 낮고 가라앉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이제 이야기 좀 합시다. 그 한마디가 시댁의 공기를 얼음처럼 얼려버렸습니다. 마당에는 멧돼지의 피 냄새가 안개처럼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명화가 부서진 안채의 문턱을 넘어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짐승의 피로 범벅이 된 집신이 깨끗한 방바닥 위에 시뻘건 발자국을 찍었고 저고리에서 뚝뚝 떨어지는 핏방울이 방 안에 비린 냄새를 퍼뜨렸습니다. 명화의 그림자가 방 안으로 길게 늘어져 들어왔는데 그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것만으로도 시댁 19세 사람은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 유 씨가 가장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 입을 여는 것이 아니라 이가 딱딱 부딪히며 저절로 소리가 새어나온 것이었지요. 며느리. 내가 어떻게 해. 어머님. 명화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고함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3년 동안 그래왔듯 조용하고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러나 그 조용함 속에 담긴 무게가 고함보다 100배는 더 무거웠습니다. 시어머니의 입이 저절로 다물어졌습니다. 3년 동안 쉬지 않고 놀려대던 그 입이 며느리의 한마디에 자물쇠가 채워진 듯 꼭 닫혀버린 것이었습니다. 명화가 방 한가운데에 서서 시어머니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늘 고개를 숙이고 바닥만 보던 며느리가 처음으로 시어머니의 눈을 정면으로 마주 보았습니다. 유 씨의 눈동자가 떨렸습니다. 며느리의 눈 속에서 무엇을 보았는지 유 씨의 얼굴이 멧돼지를 보았을 때보다 더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어머님 3년입니다. 명화의 목소리가 방 안의 공기를 갈랐습니다. 3년 동안 새벽마다 일어나 불을 떼고 물을 길었습니다. 3년 동안 하루에 끼니 한 번 제대로 먹지 못하고 솥바닥에 누룽지로 배를 채웠습니다. 3년 동안 돌아가신 어머니까지 모욕당하면서도 이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명화의 목소리에 미세한 떨림이 섞여들었습니다. 분노의 떨림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더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3년치의 서러움이었습니다. 그러나 명화는 그 떨림을 꾹 삼키고 말을 이었습니다. 여자 목소리가 담장을 넘으면 안 된다 하셨지요? 그래서 참았습니다.
법도를 지키라 하셨지요? 그래서 지켰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명화가 한 발자국 다가섰습니다. 유 씨의 몸이 움찔 뒤로 물러났습니다. 등이 벽에 닿았고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방금 마당에서 저 짐승이 이 집을 부수고 어머님을 들이받으려 할 때 법도가 어머님을 지켜주던가요? 유 씨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자 목소리가 담장을 넘으면 안 된다던 그 법도가 멧돼지 앞에서 어머님의 방패가 되어주던가요? 유 씨의 눈에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공포 때문인지 수치 때문인지 아마 둘 다였을 것입니다. 명화가 고개를 돌려 남편 최도령을 바라보았습니다. 최도령은 벽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는데 바지 사이로 흘러내린 오줌이 방바닥에 웅덩이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명화와 눈이 마주치자 최도령은 고개를 확 돌리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3년 동안 늘 그래왔듯이. 그러나 이번에는 명화가 시선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서방님, 최도령의 어깨가 움찔 올라갔습니다. 3년 동안 어머님이 저를 구박할 때 서방님은 뭘 하셨습니까? 눈을 돌리셨지요. 헛기침을 하고 자리를 피하셨지요. 저는 그것이 시어머님의 꾸지람보다 더 아팠습니다. 최도령의 고개가 더 깊이 숙여졌습니다. 목덜미가 불그락 푸르락 달아올랐으나 입에서는 아무런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멧돼지가 이 집을 부수고 들어올 때 서방님은 어머님 치맛자락을 잡고 울고 계셨더군요. 3년 동안 한 번도 저를 감싸주지 않으셨던 그 손으로 어머님 치마만 붙잡고 계셨더군요. 최도령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것이 부끄러움의 눈물인지 공포의 눈물인지 명화는 구별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3년이라는 세월이 그 구별의 의미를 앗아간 뒤였으니까요. 명화가 마지막으로 시아버지 최진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최진사는 기절했다 겨우 깨어난 상태였는데 명화의 시선이 자신에게 닿는 것을 느끼자 두 손을 모아쥐며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한때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를 입에 달고 살던 양반 가장이 며느리 앞에 두 손을 비비고 있는 꼴이었습니다. 명화는 그 세 사람을 한번 둘러본 뒤 방 한가운데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피 묻은 손으로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고 깊은 숨을 한번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부터 이 집의 법도는 제가 정하겠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최도령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최진사의 두 손이 멈추었습니다. 그러나 세 사람 중 누구도 반박의 말 한마디를 꺼내지 못했습니다. 방금 전 마당에서 벌어진 일이 눈앞에 또렷이 남아있었기 때문이었지요. 황소만 한 멧돼지의 엄니를 맨손으로 꺾어버리고 그 짐승을 하늘 높이 들어 올려 땅에 내리꽂은 여인. 그 여인이 지금 자기들 앞에 앉아 있다는 사실이 세 사람의 입에 보이지 않는 재갈을 물린 것이었습니다. 명화가 말을 이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차분했으나 그 한마디 한마디에는 쇠말뚝을 박는 듯한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첫째, 앞으로 이 집에서 굶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밥은 식구 모두가 같은 상에서 같은 반찬으로 먹습니다. 며느리라고 손바닥 누룽지만 주는 일은 오늘로 끝입니다. 시어머니의 입이 실룩거렸으나 명화의 눈빛을 마주한 순간 고개를 돌리고 말았습니다. 둘째, 집안일은 모두가 나누어 합니다. 서방님, 앞으로는 나무를 패고 물을 길어 오십시오. 과거 공부를 안 하실 거면 최소한 몸은 움직이셔야지요. 최도령이 그건 하고 입을 때려 했으나 명화의 눈이 반짝이는 것을 보고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명화가 아주 나직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서방님,
제 주먹이 멧돼지 엄니를 꺾는 것은 보셨지요? 최도령의 얼굴이 창호지보다 하얘졌고 고개가 자동으로 끄덕여졌습니다. 셋째, 앞으로 돌아가신 저의 어머니를 입에 올리는 사람이 있으면 명화가 말을 끊고 천천히 오른 주먹을 들어 올렸습니다. 피가 마르지 않은 그 주먹을 가만히 방바닥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세게 내려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살며시 내려놓았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둥 하는 둔탁한 울림이 방바닥을 타고 전해졌고 방구들 아래에서 그릇들이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명화는 말을 끝맺지 않았습니다. 끝맺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울림 하나가 천마디의 말보다 더 또렷한 경고였으니까요. 시어머니 유 씨가 생전 처음으로 며느리 앞에서 두 손을 모았습니다. 알겠다. 며느리. 아니, 명화야. 3년 만에 시어머니의 입에서 며느리가 아닌 명화야라는 이름이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호칭의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3년 동안 이 집안에서 이름조차 불리지 못했던 한 사람의 인간이 비로소 사람으로 인정받는 순간이었습니다. 명화의 눈에 아주 잠깐 물기가 비쳤습니다. 그러나 금세 거두어들였습니다. 아직은 울 때가 아니었습니다. 명화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방을 나서며 문 앞에서 걸음을 멈추고 등을 보인 채 마지막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법도보다 무서운 것이 내 주먹입니다. 그러나 내 주먹보다 더 무서운 것은 3년을 참은 이 가슴속이라는 것을 아셔야 할 겁니다. 그 말을 끝으로 명화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부엌에서 명화는 3년 만에 처음으로 자기 손으로 밥을 지어 자기 상을 차렸습니다. 흰쌀밥 한 공기에 된장찌개 한 그릇. 그것뿐이었으나 명화는 그 첫 숟가락을 입에 넣는 순간 두 눈에서 뜨거운 것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3년 만에 먹는 제대로 된 밥이었습니다. 쌀알 하나하나가 혀 위에서 달디달게 녹아들었고 된장찌개의 구수한 김이 코끝을 간지리며 올라왔습니다. 명화는 소리 없이 울며 밥을 먹었습니다. 한 숟가락 한 숟가락 3년의 서러움을 삼키듯이 방 안에서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와 남편 세 사람이 서로의 얼굴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마당에서는 멧돼지의 사체 위로 까마귀 한 마리가 내려앉아 가만히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있었고 늦가을 바람이 부서진 울타리 사이로 스산하게 불어왔습니다. 이 집안의 권력이 오늘 완전히 뒤집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최진사 댁에는 봄이 왔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명화에게만 봄이 온 것이 아니라 이 집안 전체에 난생 처음 제대로 된 봄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다만 그 봄을 맞이하는 식구들의 표정이 저마다 사뭇 달랐을 뿐이지요. 멧돼지 사건 이튿날 아침 최진사 댁의 풍경은 3년 전과 완전히 뒤집어져 있었습니다. 새벽녘 가장 먼저 눈을 뜬 것은 놀랍게도 최도령이었습니다. 3년 동안 해가 중천에 떠야 겨우 사랑방에서 기어나오던 그 한량이 첫 딸기 울기도 전에 벌떡 일어나 마당으로 나선 것이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전날 밤 명화가 나직한 목소리로 한마디를 건넸기 때문이었지요. 서방님, 내일부터 새벽에 나무를 패주셔야 합니다. 못하시겠으면 제가 대신 해드릴까요? 그 대신 해드릴까요라는 말 끝에 붙은 미소가 최도령에게는 저승사자의 미소로 보였던 모양이었습니다. 최도령은 그날 밤 잠을 한숨도 이루지 못하고 새벽이 오기만을 기다렸다가 눈이 뜨이자마자 도끼를 집어들었습니다. 문제는 최도령이 난생 처음 도끼를 잡아본 사람이라는 것이었지요. 탁! 도끼날이 장작을 비껴나가 흙바닥에 박혔습니다. 최도령이 진땀을 흘리며
도끼를 뽑아 다시 내리쳤으나 이번에는 장작이 도끼날을 물고 빠지지 않았습니다. 끙끙거리며 도끼를 흔들어 빼려다가 제풀에 넘어져 엉덩방아를 찧었고 일어서려다 도끼 자루에 정강이를 부딪혀 앗 하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 꼴을 부엌 창문 너머로 지켜보던 명화의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서방님, 도끼는 그렇게 잡는 게 아닙니다. 오른손을 좀 더 위로 올리시고 허리가 아니라 어깨에서 힘을 빼야 합니다. 명화가 창 너머로 건네는 조언에 최도령은 고개를 연신 끄덕이며 자세를 고쳤습니다. 3년 전에는 아내의 말에 귀조차 기울이지 않던 사람이 이제는 아내가 건네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놓칠세라 귀를 쫑긋 세우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이 순수한 공경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며느리의 주먹에 대한 경외에서 비롯된 것인지는 따져보지 않는 편이 좋을 듯합니다. 시어머니 유 씨의 변화는 더욱 극적이었습니다. 3년 동안 새벽부터 밤까지 며느리를 부려먹던 유 씨가 멧돼지 사건 이후로는 스스로 부엌에 들어가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순순히 그리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건 직후 며칠간은 방에 틀어박혀 밥도 먹지 않고 버텼는데 이는 양반 시어머니로서의 마지막 자존심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흘째 되던 날 배가 고파 부엌을 기웃거리다 명화와 눈이 딱 마주치자 유 씨는 반사적으로 명화야, 내가 상을 차릴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 입에서 며느리가 아닌 명화야가 그리고 명령이 아닌 질문이 나온 것은 가히 천지개벽이라 할 만한 변화였지요. 명화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님은 앉아 계세요. 밥은 제가 짓겠습니다. 다만 명화가 밥상을 차려 시어머니 앞에 놓으며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앞으로는 밥상에 반찬을 숨겨서 방으로 가져가시는 일은 없으셔야 합니다. 모든 식구가 같은 반찬을 먹는 것이 진짜 법도입니다. 유 씨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3년 동안 며느리 몰래 반찬을 빼돌리던 것이 들통난 수치심이었습니다. 그러나 항변은커녕 알겠다 하고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부드러운 미소 뒤에 숨어있는 그 무시무시한 주먹을 방금 전 마당에서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으니까요. 시아버지 최 진사의 변화도 볼만했습니다. 멧돼지 사건 이후 최 진사는 동네 노인정 출입을 뚝 끊었습니다. 그전에는 가사는 나 몰라라 하고 간만 고쳤으며 동네를 어슬렁거리던 양반이 어느 날부터 집 앞마당을 쓸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비질이 어찌나 서툴렀던지 먼지를 쓸어 모으는 것이 아니라 사방으로 흩뿌리는 꼴이었으나 명화는 그 모습을 보고도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잘못을 꾸짖는 것보다 변화를 기다려주는 것이 더 큰 힘이라는 것을 명화는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최 진사가 어느 날 습관처럼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하고 입을 열려다가 명화가 마침 마당에서 빨래를 짜는 것을 보았습니다. 명화의 두 손이 빨랫감을 잡고 비틀자 뚝뚝 떨어지는 물줄기가 마치 장대비처럼 쏟아져 내렸는데 그 소나기 힘을 본 최 진사가 하던 말을 뚝 삼키고는 도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뒤로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라는 말은 최 진사 댁에서 영영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명화의 진짜 무서운 점은 주먹이 아니었습니다. 멧돼지를 잡은 다음 날 명화는 그 거대한 짐승을 능숙하게 해체하여 고기는 염장을 하고 가죽은 벗겨 말리고 뼈는 약재로 쓸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이것을 장에 내다 팔자 은전 20냥이 돌아왔는데 이는 최 진사댁이 1년을 먹고도 남을 거금이었습니다. 명화는 그 돈으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너진 울타리와 곡간을 수리하는 것이었고
그 다음으로 한 일이 식구들 옷을 새로 지어 입히는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는 따뜻한 솜저고리를, 시아버지에게는 갓 대신 쓸 수 있는 깨끗한 정자관을, 남편에게는 새 두루마기를 한 벌씩 안겨주었습니다. 시어머니 유 씨는 새 솜저고리를 받아들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다가 생전 처음으로 며느리 앞에서 눈물을 보였습니다. 3년 동안 구박하고 굶기고 모욕했던 며느리가 가장 먼저 자기 옷을 지어주었다는 사실이 그 어떤 꾸지람보다도 더 깊이 가슴을 찔렀던 것이지요. 명화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산에 올라 다시 사냥을 시작했습니다. 3년 동안 잠들어 있던 사냥꾼의 감각은 깨어나자마자 더욱 날카로워져 있었습니다. 멧돼지를 잡고 노루를 잡고 산토끼며 꿩이며 명화의 손을 거치면 어떤 짐승이든 흠집 하나 없는 깨끗한 가죽이 되어 장에서 최고 값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명화는 산에서 약초를 캐어 다려 시아버지의 풍증을 다스렸고 산나물과 버섯을 채취하여 밥상을 풍성하게 꾸렸습니다. 최진사댁의 밥상에 3년 만에 반찬이 서너 가지씩 올라가기 시작했고 곳간에는 곡식 가마니가 하나둘 쌓여갔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최진사댁 며느리가 멧돼지를 맨손으로 잡았다더라. 거짓말. 아무리 그래도 그게 말이 되나? 거짓말은 무슨, 내 이 눈으로 봤어. 멧돼지 사체를 장에 가져왔는데 엄니가 두 짝 다 꺾여 있고 등뼈가 부러져 있었다고. 세상에. 그 며느리가 대체 뭐 하던 사람이요?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최진사댁을 거지 양반 집이라 손가락질하던 이웃들이 이제는 최진사댁 앞을 지날 때 고개를 숙이고 지나갔습니다. 명화를 무서워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명화가 마을 전체를 위협하던 식인 멧돼지를 처치했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에게 명화는 은인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어느 날 고을의 현감이 이 소문을 듣고 사람을 보내어 명화를 불러들였습니다. 현감 앞에 선 명화는 피 묻은 사냥꾼이 아니라 단정하게 쪽을 찌고 깨끗한 저고리를 입은 한 사람의 며느리였습니다. 현감이 물었습니다. 내가 정녕 멧돼지를 맨손으로 잡았느냐? 예, 나으리. 어째서 그리 위험한 짓을 했느냐? 목숨이 아깝지 않았더냐? 명화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시댁 식구들을 지키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 한마디에 현감이 무릎을 쳤습니다. 현감은 명화에게 쌀 10가마와 비단 2피를 상으로 내렸고 고을 관아의 기록에 명화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효열지부 명화는 효성스럽고 열렬한 며느리 명화. 이 칭호가 붙은 편액이 최진사댁 대문 위에 걸린 날 시어머니 유 씨는 대문 앞에 서서 그 편액을 올려다보며 한참 동안을 울었습니다. 3년 동안 짐승처럼 부려먹었던 며느리가 이 집안을 빛내는 사람이 되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남편 최도령도 서서히 변해갔습니다. 나무를 패고 물을 기르면서 처음으로 몸을 쓰는 법을 배웠고 명화가 산에서 잡아온 짐승을 해체하는 것을 돕다가 칼 쓰는 법을 익혔습니다. 아내의 등을 보며 처음으로 부끄러움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부끄러움은 천천히 존경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어느 겨울밤 최도령이 처음으로 명화에게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명화, 고맙소. 그리고 미안하오. 명화는 바느질하던 손을 멈추고 남편을 올려다보았습니다. 3년 동안 한 번도 듣지 못했던 말이었습니다. 명화의 눈에 물기가 비쳤으나 이번에는 서러움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늦었지만 들으니 좋습니다. 그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말 속에 용서와 새 출발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최진사 댁은 고을에서 손꼽히는 부잣집이 되었습니다. 명화의 사냥 실력과 살림 솜씨로 가산이 불어났고 최도령은 나무를 패다 키운 체력으로 뒤늦게나마 농사일에 뛰어들어 땅을 넓혀갔습니다. 시어머니 유 씨는 동네 잔치가 있을 때마다 우리 며느리가 해준 것이여 하고 자랑을 늘어놓았는데 3년 전에 상골 것이 가져온 게 고작 이거? 라고 내뱉던 바로 그 입이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는 모양이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변하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시댁 식구 세 사람 모두 명화의 눈치를 보았다는 것이었지요. 아침에 명화가 기침을 한 번 하면 최도령은 반사적으로 물을 떠왔습니다. 명화가 미간을 살짝 찌푸리면 시어머니 유 씨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머릿속으로 되짚어 보았습니다. 명화가 마당에서 주먹을 쥐었다 펴는 습관을 보이기만 해도 시아버지 최진사는 하던 말을 뚝 끊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것을 두고 마을 사람들은 효도라 불렀으나 실상은 효도보다는 공포에 기반한 공경에 가까웠다는 것이 이 이야기에 웃기면서도 씁쓸한 진실이었지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명화가 결코 힘만으로 이 집안을 다스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명화는 시어머니가 아플 때 밤새 곁을 지켰고 시아버지의 풍증이 도질 때마다 약탕을 다려드렸으며 남편이 농사일에 서투를 때 옆에서 묵묵히 도왔습니다. 주먹으로 기강을 잡되 정성으로 마음을 얻은 것이었습니다. 힘만으로 사람을 다스리면 그것은 공포가 되지만 힘 위에 정성을 얹으면 그것은 존경이 되는 법이지요. 훗날 명화가 머리에 흰서리가 내려앉을 나이가 되었을 때 마을의 아낙네들이 명화를 찾아와 물었다 합니다. 대체 어쩌면 시댁 식구들이 저리도 고분고분하게 되었습니까? 비결이 무엇입니까? 명화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참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참고 또 참으면 상대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지요. 화평을 지키고 싶거든 먼저 그것을 지킬 힘을 가지세요. 힘이 있는 사람의 참음은 미덕이 되지만 힘이 없는 사람의 참음은 그저 당하는 것일 뿐입니다. 아낙네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물러간 뒤 명화는 마루에 앉아 먼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태백의 봉우리가 저녁 노을에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고 마당에서는 손자 손녀들이 깔깔거리며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부엌에서는 시어머니 유 씨가 이제는 허리가 꾸부정한 노파가 된 며느리를 위해 저녁상을 차리고 있었고 남편 최도령은 마당 앞 감나무 아래에서 장작을 패고 있었습니다. 서툴지만 꾸준히 이제는 제법 그럴듯한 솜씨로 명화의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태백에서 불어오는 산과 흙과 나무 냄새가 뒤섞인 바람이었습니다. 명화의 풀어헤친 머리카락이 바람에 나부꼈고 그 사이로 꽂혀있는 은비녀 한 쌍이 노을빛에 반짝였습니다. 어머니의 은비녀. 끝내 빼앗기지 않은 그리고 이제는 아무도 감히 넘보지 못하는 명화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습니다. 멧돼지를 맨손으로 잡던 산골 처녀 명화. 3년의 지옥 같은 시집살이를 견디고 마침내 자신의 힘으로 삶의 주인이 된 여인. 세상은 훗날 이 여인을 이렇게 불렀다 합니다. 장군 며느리. 참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힘이 있어야 화평도 지키는 법이라는 것. 이것이 바로 장군 며느리 명화가 세상에 남긴 이야기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댓글 남겨주시면 정성으로 보답하겠습니다.